네,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엔드-투-엔드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떠들도록 할 텐데, 네, 표지를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네. 네, 그래서 넘기고 싶지 않은 표지인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김태준이고요. 저는 이 뮤직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분야에는 굉장히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저는 시립대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에 석사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놀자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들 와서 발표해 주세요. 네,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는 뭘 하냐면 뭐 음악을 위한 머신러닝이라는 큰 주제로 하나를 하고 있고, 요새는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피처 엔지니어링 자동화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뮤직 클래시피케이션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을 접했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그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은 이미 각 곡에 대해서 장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하러 장르를 분류를 하는 걸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뭐 그냥 재밌어서 연구를 재밌게 하긴 했는데 의아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음악 추천에 이 모델을 학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도 많이 나와가지고 음악 추천이 더욱 중요해졌죠. 근데 저는 음악 추천 시스템을 구축해 본 적은 없지만 음악 추천을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음악 추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는데 왜 어렵냐면은 그냥 좋은 곡을 추천하면 안 되고 들어본 적이 없는 좋은 곡을 추천해야 됩니다. 근데 듣기 좋은 곡들은 거의 유명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힘든데, 그래서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해서 그걸 음악 추천 시스템에 잘 써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드-투-엔드 뮤직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히스토리를 다뤄볼 거고, 그 두 번째에는 그 모델들을 해석하려고 시도한 노력들을 볼 텐데요. 엔드-투-엔드 뮤직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별로 논문도 없습니다. 많아야 3개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인데, 먼저 히스토리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들은 두 가지를 다룰 예정인데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두 개가. 네. 차이가 여기랑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저기 앉아 계신 종필님의 논문인데 여기서는 원래 엔드-투-엔드 어프로치가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에 잘 안 됐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게 주요 포인트고, 그리고 제 논문에서는 이 위에 논문의 아키텍처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을 가져다가 좀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모델을 해석한다고 했죠. 근데 이 위 모델에서는 프리퀀시 측면에서 모델을 분석했고, 저는 라우드니스 측면에서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각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스펙트로그램에서 어떻게 엔드-투-엔드로 변해갔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가 스펙트로그램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프레임 레벨에서 엔드-투-엔드 어프로치를 했다가 이제는 샘플 레벨에서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스펙트로그램, 그러니까 STFT를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로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컨볼루션에게 굉장히 불공평한 게임이에요. STFT를 컨볼루션 하나로 대체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 모델에서는 필터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건 또 뭐 페이즈 베리에이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에서 2017년에 종필님께서 굉장히 작은 필터와 그리고 깊은 층을 쌓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엔드-투-엔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벨이 있고 샘플 레벨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그냥 필터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모델을 분류해 본 거예요. 프레임 레벨이라는 것은 필터 크기가 큰 것을 말하고 샘플 레벨은 작은 것을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작냐면 한
7 이하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0.14ms 이하 정도의 필터 길이를 갖는 걸 말하고, 그리고 프레임 레벨은 256 이상, 그러니까 12ms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전에 봤던 이 세 가지 모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펙트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략히 설명할 텐데,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트로그램을 그냥 흑백 이미지로 여겨가지고 마치 무니스트 분류하듯이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스펙트로그램을 2D 이미지가 아니라 이 1차원 벡터의 시퀀스라고 생각해가지고 원디멘셔널 컨볼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랑 비슷하면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워드 투 백 한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2D 컨볼루션을 사용한 모델이랑은 비교를 안 할 거고, 1D 컨볼루션을 사용한 모델과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엔드 투 엔드 모델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엔드 투 엔드 모델도 1D 컨볼루션을 사용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로그램 모델의 장단점을 정리해봤는데, 일단 스펙트로그램 모델은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것도 어디에 뭔가 포멀하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닌데 대략 한 3배에서 7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크기가 작을 때는 스펙트로그램 모델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스펙트로그램은 페이즈 인베리언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왜냐면은 그냥 페이즈 정보를 버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페이즈 인베리언트 하다는 거는 좋지만 페이즈 정보를 그냥 버린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단점을 보시면 스펙트로그램은 태스크에 최적화되지 않은 표현법이에요. 왜냐면은 스펙트로그램에도 다양한 버전이 있고, 그 다양한 것들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에 사용할 수도 있고,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오디오 씬 디텍션에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스펙트로그램이 최적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적화된 스펙트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많은 양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되고, 이게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즈 정보가 버려지고 타임 프리퀀시 레졸루션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스펙트로그램은 그 타임 레졸루션과 프리퀀시 레졸루션을 동시에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남주환 교수님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 왼쪽은 작은 윈도우를 사용해가지고 낮은 프리퀀시 레졸루션과 높은 타임 레졸루션을 얻은 거고, 여기 오른쪽은 윈도우를 길게 해가지고 하이 프리퀀시 레졸루션과 로우 타임 레졸루션을 얻은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죠. 반면에 여기에는 프리퀀시가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는 프리퀀시가 굉장히 뭉개져 있죠. 네,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에는 이렇게 한계가 존재합니다. 타임 레졸루션과 프리퀀시 레졸루션을 모두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이 사용되었는데, 컨볼루션은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스트라이드를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타임 레졸루션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필터 개수를 늘려가지고 프리퀀시 레졸루션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트라이드도 굉장히 작게 하고 필터 수도 엄청나게 높여버리면은 높은 레졸루션을 타임과 프리퀀시에서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렇게 다 높여버리면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크겠죠. 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그림 중에 두 번째인데요. 2014년에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스펙트로그램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엔드-투-엔드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모델의 구조가 이거인데, 보시면은 지금 스펙트로그램과 로우 오디오의 컨볼루션 한 것을 비교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STFT 대신에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 하나로 대체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대체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컨볼루션에게. 네,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의 성능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둘이 비교 실험을 했는데 네, 여기 미드 레벨 레프레젠테이션만 다르고 여기 이후의 네트워크는 모두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스펙트로그램에 1D 컨볼루션을 한다 할 때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미지에다가 1D 컨볼루션을 한다니 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은 스펙트로그램에 1D 컨볼루션 하는 거고 이쪽은 웨이브폼에 1D 컨볼루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스펙트로그램의 경우에는 STFT를 하면은 이렇게 스펙트로그램이 나오는데 1D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 유사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넣었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채널 때문인데 제가 아이캐스프에 가서 발표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엔드투엔드에서 그럼 채널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넣은 건데 1D 컨볼루션에서 오디오의 경우에 채널이 뭐냐고 하면은 정렬되지 않은 프리퀀시와 유사한 무언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스펙트로그램을 제가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프리퀀시 순서를 랜덤하게 해놓은 건데 네, 나중에 SE 블럭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텐데 네, 그걸 이해하려면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엔드-투-엔드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채널은 정렬되지 않은 프리퀀시와 유사한 어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뒤에 모델 분석에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 논문 얘기로 돌아가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필터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일단 그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스펙트로그램의 경우이고 여기가 로우 웨이브폼을 사용한 경우인데 보시면은 다 로우 웨이브폼을 사용한 경우가 성능이 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들은 성능이 안 좋은 이유를 추정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논문을 마쳤는데 알고리즘의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일단 CNN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죠. 보시면은 컨볼루션이 하나, 둘, 셋 개 있고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가 2개밖에 없는 5레이어 구조입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하다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고 그리고 스펙트로그램의 값들은 그냥 뭔가 리니어한 값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죠. 컨볼루션을 대체하려면 컨볼루션도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는 값을 내보내야 하는데 컨볼루션 하나만으로는 이러한 값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필터 사이즈가 커가지고 페이지 베리언트한 학습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한 문제점인데 2014년이면은 아직 딥러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기술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던 때예요. 2014년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없고 레스넷도 없던 시절이고 그리고 GPU도 후졌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GPU가 좋지 않으면은 학습이 너무 느려가지고 시행착오를 적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게 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샘플 레벨인데요. 이게 종필님이 논문으로 내셨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트로그램처럼 값들이 로그 스케일이어야 하고 뭐 페이즈 인베리언스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고자 나온 아키텍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작은 크기의 필터를 사용했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러 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필터 크기를 2에서 5까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3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보시면은 맨 처음에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는 9개의 컨볼루셔널 블럭이 있는데 컨볼루션의 블럭의 모습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냥 컨볼루션 배치놈 그 다음에 렐루 액티베이션을 적용한 다음에 맥스풀 이게 다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풀리 커넥티드 2개가 있고요. 그런데 논문을 잘 보시면은 여기 멜 스펙트로그램과 또 비교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멜 스펙트로그램이 아주 살짝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논문에서의 요점은 원래는 엔드 투 엔드 어프로치가
스펙트로그램에 동등하지도 못한 성능을 얻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잘 하면은 동등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와 비교를 또 해놨는데 보시면은 스펙트로그램의 가장 높은 점수가 이렇게 9013이었는데 9055가 됐고 또 MSD라는 데이터셋에서는 0.8652였는데 이렇게 8812가 된 게 보이죠. 뭔가 다른 분들이 뮤직 데이터셋은 잘 모르셔서 그냥 비유를 해보자면 MTAT는 뭔가 이미지 계열에서 사이파 100 정도가 되는 것 같고 MSD는 이미지에서 한 이미지넷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태그가 굉장히 노이즈합니다. 잘못된 태그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MTAT가 상당히 잘못된 태그가 많은데 이걸 그냥 태그를 전처리해가지고 학습을 하면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되게 말도 안 되는 태그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기에 보컬이 있다가 있고 보컬이 없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라는 태그가 있고 노보이스라는 태그가 있는데 둘 다 false예요. 그럼 이건 목소리가 없지도 않다는 건데 네, 굉장히 어이없죠. 그래서 그걸 다 노보이스는 true다라고 처리하고선 하면은 성능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종필님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박수를 보내고자 슬라이드를 하나 넣었습니다. 네, 실험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또 재밌는 점들이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네, 여기까지는 이전 논문들에 대한 얘기고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막 캐나다에 가서 아이캐스프에서 발표하고 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기존의 샘플 CNN의 컨볼루셔널 블럭은 굉장히 단순했죠. 그래가지고 딥러닝 논문 좀 읽어본 저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달까요? 그래서 발전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레즈넷도 써보고 댄스넷도 써보고 막 그냥 이것저것 다 써보면은 그냥 알아서 성능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은 좋은 구조들만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컨볼루션 블럭의 구조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블럭을 발전시킨 것 외에도 멀티레벨 피처 에그리게이션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별게 아니고 네. 마지막 세 레이어의 출력물들을 콘캐트네이트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볼 테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컨볼루션 블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각각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레스넷에서 따왔고 이거는 SE넷에서 따왔고 이거는 그냥 그 둘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레스넷에서 따온 레스 N 블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레스넷에서 가져왔는데 네, 레스넷은 2015년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을 했죠. 근데 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SE넷은 2017년 이미지 챌린지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역시 우승한 애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블럭의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스킵 커넥션은 뭔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할 텐데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면 깊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깊은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더 쌓아가지고 성능을 높여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그냥 컨볼루션을 하나 더 추가하면은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로우아웃을 추가했는데 이것도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 와이드 레즈넷이라는 곳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은 이게 기존의 샘플 CNN이거든요. 저는 샘플 CNN의 블럭을 베이직 블럭이라고 칭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스킵 커넥션만 사용하면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학습 속도는 그래도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두 개를 추가하면은 9061로 아주 엄청 쬐끔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학습 시간은 1.8배나 증가해요. 그래서 특히 그렇게 좋은 구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험하면서 느낀 건데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그 레이어를 계속 쌓는다고 성능이 딱히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낸 아키텍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SE 블럭인데 네, 이거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레스넷과 인셉션이 있었는데 레스넷의
목적은 레이어를 깊게 쌓아가지고 성능을 높이자는 거였고, 인셉션은 스파셜 인포메이션에 집중해가지고 성능을 높이자는 거였죠. 근데 반면에 SENet은 채널 관계를 모델링 해가지고 채널들을 리캘리브레이션 하자는 거였어요. 리캘리브레이션이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재조정하는 거예요. 좀 뭐랄까, 중요한 채널은 더 값을 크게 해주고 중요하지 않은 채널들은 값을 좀 더 낮춰주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각 채널별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계산해가지고 그 각 값들을 채널마다 곱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일단 성능을 보면은 SENet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학습 시간은 1.08배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E 블럭을 좀 더 들여다볼 텐데, 이렇게 구조만 보면은 얘가 뭘 하는 건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논문에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미지의 경우에 SE 블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뭔가 컨볼루션이나 배치놈이나 뭔가 있고 연산을 하는 건데, 보시면 여기는 기존의 샘플 CNN의 베이직 블럭과 동일하죠. 그 이후에 SE 블럭이 뭔가 여기서 하는 건데, 그 뭔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퀴지 연산과 이 익사이테이션 연산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각각이 뭘 하는 거냐면, 스퀴지 오퍼레이션은 여기 스파셜 디멘션을 다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뭔가 통계량을 구하는 거예요. 각 채널별로. 그래가지고 디멘션이 원래 CHW였는데 여기 11C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각 채널별로 뭔가 통계량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채널을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채널을 요약한 다음에 그 요약한 정보들을 가져고선 채널 간의 관계를 학습해가지고 익사이테이션이 이렇게 채널별로 웨이트들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웨이트들을 각 채널별로 원래 텐서에다가 곱해주면은 이렇게 형형색색의 리캘리브레이티드 텐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디오의 경우에 SE 블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투-엔드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아웃풋이 이렇게 스펙트로그램처럼 딱 타임 프리퀀시는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그냥 스펙트로그램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펙트로그램에다가 SE 블럭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시간축을 따라서 값들을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프리퀀시별로 뭔가 통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주파수별로 뭔가 통계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주파수 대역별로 나온 통계량을 가지고 주파수 간의 디펜던시를 계산해가지고 여기에서 각 주파수의 웨이트들을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스펙트로그램은 이렇게 주파수별로 다른 값을 곱해준 형형색색의 다른 스펙트로그램이 된다는 것이죠. 이 뒤에 이 익사이테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채널별로 통계량을 축약하고 여기에서는 통계량들을 계산해가지고 웨이트를 출력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량을 채널별로 요약한다고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되게 별게 없고 그냥 채널별로 평균을 구하는 거더라고요. 좀 어이없지 않나요? 근데 저는 논문 읽었을 때 어이없었거든요. SENet에서. 근데 신기하게도 잘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별로 나온 평균 값들을 가지고 채널 간의 디펜던시를 계산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fully connected 레이어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는 출력의 액티베이션이 시그모이드여가지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돼 있죠. 이게 어텐션과 좀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텐션은 소프트맥스여서 웨이티드 민이지만 여기에서는 각 채널별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웨이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SE 블럭과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각 채널별로 통계량을 구한 다음에 FC 레이어가 첫 번째에서 팽창을 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닛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논문에서는 이 FC 레이어에서 그 채널 수보다 적게 FC 레이어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한 거죠. 이게 레귤러리제이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저자들이. 근데 제 경우에는 반대로 이게 작으면은 너무 언더피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팽창을 하니까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논문에서는 리덕션 레이쇼라 해가지고 칭했었는데, 저는 앰플리파잉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미지보다 오디오에서 채널 간의 연산이 더 복잡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 없던 내용인데, 앰플리파잉 레이쇼를 그리드 서치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거는 증폭하지 않고 채널 수와 동일하게 풀리 커넥티드를 설정한 거고, 이거는 2배, 4배, 8배, 16배 증폭시킨 겁니다. 해보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채널 수에 비해서 16배 증폭할 때 가장 잘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레세 앤 블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별게 없고 그냥 레스 블럭이랑 SE 블럭을 합친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SE 블럭 있고, 아니 레스 블럭이고, 여기는 SE 블럭이죠. 여기 스킵 커넥션도 있고. 그래서 성능을 보면은 SE가 9083이었고 레세2가 9102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 시간은 1.8배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볼루셔널 블럭을 변형한 것 외에도 멀티 레벨 피처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걸 했는데, 동작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이 마지막 3개 레이어를 콘캐트네이트해서 최종 예측을 한 건데, 이 아키텍처를 사용한 데 뒤에 숨어있는 모티베이션은 그 뮤직 태그는 다 다른 레벨의 애브스트랙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컬이라는 애브스트랙션은 굉장히 낮은 레벨의 애브스트랙션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보컬이 있냐 없냐는 그냥 레이어 몇 개만 지나쳐도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반해서 이 메탈이라는 장르 같은 태그는 좀 어렵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저희도 가끔은 이 음악이 어떤 장르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더 높은 레벨의 레이어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레이어에서는 보컬 태그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거고, 여기에 있는 레이어는 메탈 태그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적용해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실험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워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멀티 피처 애그리게이션을 적용한 거고, 이 검은색이 적용하지 않은 건데, 보시면은 여기 레스 1과 레스 1을 빼고는 다 성능이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SE넷의 멀티 피처 애그리게이션 사용한 거랑 레세 2의 멀티 피처 애그리게이션을 사용한 것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능은 사실 얘가 제일 높아서 얘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다라고 논문을 썼지만, 실제로 사용한다면은 저는 이 모델을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파라미터 수가 거의 2배여가지고 학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와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기존의 샘플 CNN이고, 여기 2개가 제가 실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할 때 주로 매그너테거튠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로 뛰어넘었는데, MSD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새 모델의 앙상블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싱글 모델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MSD에서도 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키텍처 연구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좀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 인데,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는
이 모델들이 어떻게 동작하느냐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델이 그 SE 블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자세히 연구를 해봤는데 아이캐스프도 이것 때문에 액셉이 된 것 같더라고요. 리뷰어들께서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먼저 딥러닝의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딥러닝의 큰 문제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 모델을 풀어 헤치는 거는 딥러닝에 남은 큰 과제인데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비전에서도 얼마 되지 않았고 오디오의 경우에는 진짜 더더욱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투명하지 않은 모델을 사용했다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다른 연구들을 읽어봐도 우리가 이 인터프리터빌리티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미래에 뭐 도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뭐 신기하지 않냐, 재밌지,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직접 호기심에서 연구하는 느낌이 크고, 그리고 저는 오디오 버전의 딥드림처럼 뭔가 예술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필님이 하셨던 필터 비주얼리제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 레이어의 필터가 어떤 주파수에 강하게 반응하는지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투엔드 모델에서 채널은 원래 정렬되어 있지 않은데 우선 이렇게 채널들을 패턴이 생기게 정렬을 해주고 그리고 각 프리퀀시에서 어떤 채널들이 강하게 나타내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레이어 1에서 지금 이 채널은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거고 지금 이 채널은 낮은 주파수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프리퀀시의 시그널을 집어넣으면은 이 채널이 강하게 반응하고 높은 주파수의 시그널을 넣으면 여기에서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 걸 알고 보시면은 지금 필터의 프리퀀시가 원래는 이렇게 리니어하다가 여기에서는 좀 넌리니어해지고 점점 넌리니어해져 가지고 마치 메일 필터 뱅크처럼 변해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어가 증가할수록 점점 사람이 듣는 것처럼 필터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로우 프리퀀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우 프리퀀시가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에 더 잘 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을 얻는, 그러니까 이러한 피규어를 얻는 알고리즘이 어디에 뭔가 좀 시각적으로 나타낸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해당 채널을 최대화하는 인풋 시그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의 세 번째 채널을 시각화하는 예를 나타낸 것인데 먼저 처음에 그냥 인풋 시그널을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포워딩 해가지고 이 채널의 값들을 최대화하도록 이 시그널에다가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굉장히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랜덤 시그널이 아니라 뭔가 수렴하는 어떤 시그널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시그널을 가져다가 주파수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 선을 하나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채널별로 다 우와 하고선 막 다 해보면은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과정이 꽤 오래 걸려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이런 기법은 액티베이션 맥시미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논문에서는 익사이테이션을 시각화했어요. 네, 다시 리캡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익사이테이션은 여기에서 SE 블럭이 오리지널 시그널을 어떻게 리칼리브레이션 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볼게요. 중간 블럭과 이 마지막 블럭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좀 당연한 건데, 이 중간 블럭에서는 이 클래시컬, 메탈, 댄스 태그에 상관없이 그냥 제너럴하게 프로세싱 되는 게 보이고, 여기에서는 그 분류에 도움이 되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게 뿜어내는 게 보이죠. 네. 근데 첫 번째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패턴이 있는 것처럼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딱 봤을 때 제가 코딩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탈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익사이테이션이 낮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댄스 태그는 좀 더 높게 나오고, 그리고 클래시컬 태그는 익사이테이션들이 대체로 다 높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선 이게 곡의 소리 크기 때문이 아니냐, 소리 크기를 노멀라이즈 하는 게 아니냐라고 뭔가 애매하게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한 분은 좀 애매하다고 평가를 해주셨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또 저희가 첫 번째 익사이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또 했거든요. 그건 뒤에 또 나올 테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익사이테이션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 나옵니다.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여기에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런 식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반대로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에서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첫 번째 익사이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3개에 대해서만 예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50개의 태그를 해보면은 이렇게 다 분리되어져서 익사이테이션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코딩했을 때 처음으로 본 게 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라우드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선 좀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X축이 라우드니스고 여기가 익사이테이션인데, 보시면 이거는 익사이테이션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각 점은 다 한 곡의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라우드니스가 커짐에 따라서 익사이테이션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만 또 봤을 때는 그러면은 곡의 볼륨을 노멀라이즈 해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채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익사이테이션을 보면은 또 안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죠. 얘는 반대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또 어떤 애는 그냥 나는 라우드니스 상관없다, 난 중립을 지키겠어,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리그레션 라인들을 모든 채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그려보면은 이런 사진을 얻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평균처럼 이렇게 대부분 다 노멀라이즈 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하지만 몇몇 애들은 이렇게 엇나간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라우드니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익사이테이션의 레인지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사실일까 생각해 보고선 또 다른 플롯을 그려봤는데, 지금 이 줄 하나하나가 세그멘테이션 하나입니다. 그래서 라우드니스에 따라서 그 익사이테이션이 모든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려본 건데, 보시면은 라우드니스가 작을 때는 이렇게 익사이테이션의 레인지가 좁은데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우드니스를 노멀라이즈 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익사이테이션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상한 패턴이 있죠. 도대체 여기에 두 선은 뭘까? 미궁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알아내길 바랄 뿐이고요. 아니면 의미 없는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사이테이션의 모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캐글에서 텐서플로 스피치 데이터셋 대회가 열렸었죠. 그거 이용한 건데, 이거 되게 단순한 데이터셋이에요. 그냥 1초 오디오인데 들어보시면 yes, no, go 목소리들이 좀 이상해요. 그런 게 담겨 있는데 똑같이 학습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이 나왔어요. 이 왼쪽이 뮤직이고 이 오른쪽이 스피치인데, 보시면 똑같이 노멀라이즈 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평균의 경우에는. 하지만 또 엇나간 애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사진을 다 그려보면은
얘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네거티브 폼을 띠는 애들의 개수를 세면은 109개이고 이렇게 포지티브인 애들의 개수를 세면은 19개인데 그 수까지도 두 개가 동일합니다.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런 연구는 신기하다가 다입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서비스에 적용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후세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아까처럼 이 그림도 그려보면 똑같이 라우디니스가 커짐에 따라서 익사이테이션이 이렇게 다양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미궁 하나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또 선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또 똑같이 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있던 것처럼. 네, 얘네가 뭐 하는 건지는 앞으로 알아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의 생각해 볼 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경우에는 필터 비주얼리제이션 하면은 이런 뭔가 예술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도 저런 걸 하면은 어떤 소리가 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SE 블럭이 오디오의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발전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퀴즈 할 때 표준 편자를 추가해서 내보내면 뭐 좋아질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요새 강화학습이 핫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낮추는 식으로 학습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파인 튜닝으로 ROC, AUC를 직접적으로 옵티마이즈 하면은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 익사이테이션 문제에 대해서 약간 수수께끼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네.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제가 이 분야에 전혀 문외 아니라서 헛소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이제 채널 중에 라우드니스, 이제 음량을 말하는 거 맞죠? 네, 음량입니다. 그 음량이 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어떤 사람이 뮤직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그 디시전 메이킹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특정 채널의 라우드니스가 크다 하면은 그거 자체가 어떤 이 뮤직의 특정 짓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피처를 살릴 필요가 있으니까 익사이테이션 정도가 높아지는 거고, 근데 어떨 때는 반대 작용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라우드니스가 큼으로 인해서 오히려 디시전 메이킹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다른 채널의 그 특징을 가려버리니까. 그래서 둘 중 하나로 약간 극명하게 갈리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채널이 너무 커서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디시전 메이킹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거나. 근데 애초에 작은 애들은 애초에 작기 때문에 디시전 메이킹에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디시전 메이킹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방해가 된다거나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거든요. 근데 잘은 몰라서 그냥 의견 한번 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연구해 보셨으니까 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네. 네, 지금 이러한 형태를 띠는 익사이테이션들은 라우디니스를 노멀라이즈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저렇게 익사이테이션을 출력한 거고, 얘네들은 라우드니스를 살리는 게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높게 출력을 했다, 이런 말씀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애들은 라우드니스가 어떤 채널 같은 경우에는 라우드니스가 컸을 때 익사이테이션도 같이 높여줬을 때 도움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는 애들은 라우드니스가 컸을 때 오히려 내려가야 이제 도움이 됐던 케이스고, 그러니까 라우드니스가 컸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 건데 디시전 메이킹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두 케이스로 극명하게 나뉠 것 같고, 애초에 라우드니스가 작은 애들은 그 애초에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서 별로 익사이테이션의 어떤 베리언스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하는 실험을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사실 예를 들면 이 결과나 이런 걸 보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결과를 그러니까 비슷한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 채널은 그러니까 라우드니스 자체가 피처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채널은 라우드니스를 증폭하는 형태로 가고 일부 대다수의 채널은 이제 그게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니까 줄이는 식으로 작용한다고 추측을 해서, 사실 저 증폭시키는 채널과 낮추는 채널 각 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앞에 필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던 것처럼 그 개별의 프리퀀시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뽑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그거를 해봤는데 아직 그 패턴을 저희가 찾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분석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소탑 모델 결과 비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제가 보기엔 애교 씨가 한 0.0023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딥러닝 모델 돌리다 보면은 돌릴 네. 때마다 좀 변하기도 네. 하고 이런데 맞아요. 그 정도 영향은 좀 미미했는지 네. 실험을 하면서 네, 실험할 때 그런 게 미미할 때 이런 결과를 실어서 내보냅니다. 한 번 돌린 값인가요? 네, 이건 한 번 돌린 값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태클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해보니까 계속 비슷하게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보다 떨어지게 나오기도 하는데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사기를 치는 건 아니구나 하고선 네, 수정을 하지는 않고, 왜냐면은 그거 수정하려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 한 5번 정도씩 다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12개인데 12 곱하기 5번을 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때까지 제출 기한을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제출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만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보다는 항상 높게 나옵니다. 매치놈 사용하는 효과가 얼만큼 났나요? 종필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왜냐면은 저는 네, 이미 배치놈을 사용했던 모델을 발전시킨 거여가지고 배치놈 빼고 더하고는 안 해봤습니다. 배치놈은 필수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실 네, 샘플 CN에서 그러니까 저게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치놈을 빼는 거를 막 예를 들면은 지금 총 층이 한 10개 있다 치면은 한 개 층에서만 빼보고 2개 층에서 빼보고 3개 층에서 빼보고 이거를 위에서부터 또 빼보고 밑에서부터도 빼보고 이런 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한 2-3개 빼는 거는 사실 상관없이 트레이닝이 되긴 해요. 성능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고. 근데 그 이상 빼거나 이러면은 아예 싹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아예 트레이닝이 안 되는 정도로. 그리고 네.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샘플 CNN이랑 SE 같은 거 추가하고 레진에 추가해가지고 이제 연상 그 시간 약간 이런 거는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냥 멜에서 CNN 돌리는 그거랑 이렇게 약간 성능 차이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0.89에서 0.90 약간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델은 멜에서 하는 게 더 잘 되고 어떤 거는 샘플에서 하는 게 더 잘 되고 이러는데, 그런 미미한 차이를 딱 봤을 때 만약에 멜에서 CNN을 그러니까 엔드투엔드가 아닌 멜에서 CNN을 돌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3배에서 7배 정도 빠르고 태그 값을 뽑아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AUC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도 태그 사람이 봤을 때 별로 차이를 못 느끼지 않는다면 왜 꼭 엔드투엔드를 고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꼭 엔드투엔드의 장점이 크게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언제 좀 수긍이 됐냐면 그 샘플 CNN 모델을 어떤 글로벌 음악 회사에서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학습이 당연히 느리겠지만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굉장히 학습이 편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산업에서 큰 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논문을 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 프리퀀시 레졸루션이 있어서 스펙트로그램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뭔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이렇게 엔드투엔드 어프로치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SE 블럭을 멜 스펙트로그램 모델과 비교는 안 해봤지만은 멜 스펙트로그램에도 해보면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먼 미래에는 엔드투엔드가 월등히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디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는데 딜레이션 같은 거는 넣어서 해봤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냥 딜레이션 안 넣는 게 좋은가요? 그 웨이브넷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냥 그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딜레이션을 넣어가지고 이제 더 쌓느냐 마느냐 그런 차이긴 한데. 그거 사실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은 걸 해봤는데
댄스넷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SE 블락에서 그 채널별로 에버리지 풀링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약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풀링 방법이나 다른 방법은 써보셨나요? 아니요. 못 해봤는데 이것도 진짜 마지막으로 이것만 써보고 논문 쓰자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딱 엄청 잘 나와가지고 쓴 거라서 다른 거 안 해봤습니다. 네, 근데 다른 거 해보고 싶네요. 그 에버리지 풀링이 사실 라우드니스를 되게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피처를 보다는 이제 라우드니스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들이 어떤 그 라인들이 이제 그런 그 라우드니스와 관련이 크도록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버루션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스펙트로그램 모델에서 있었던 타임 프리퀀시 레졸루션 트레이드오프가 개선이 되는 것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사실은 원디 컨볼루션을 할 때도, 그러니까 마치 STFT를 할 때처럼 스트라이드가 존재하고 윈도우 사이즈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타임 레졸루션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줄일 수도 없고 한도 끝도 없이 뭐 프리퀀시 레졸루션을 줄일 수도 없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적으로는 당연히 한도 끝도 없겠지만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STFT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계가 없다는 그런 거죠. 실제로는 당연히 필터 수를 막 100만 개 사용하면은 GPU에 올라가지도 않고 뭐 학습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오버피팅 문제도 엄청 심할 거고. 네, 그렇지만 STFT에 비해서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성능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러닝 멀티 스케일 피처 다이렉트리 프롬 웨이브폼스라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는 그 스피치 레코그니션의 엔드 투 엔드 하고선 엔드 투 엔드를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타임 프리퀀시 레졸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뭐 타임 레졸루션 디커플링, 뭐 프리퀀시 레졸루션 디커플링 해가지고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코드를 보고 있는데요. 커널 레귤라이제이션을 이제 엘트놈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영어로 줘서 사용 안 한 걸로 됐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네. 사용을 하면 역시 별로 안 좋아. 네. 제가 느끼기에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에서 L2든 L1이든 레귤라이제이션 되게 안 좋습니다. 네네. 안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네. 사용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저는 드롭아웃을 좋아합니다. 저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의 목적이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퍼포먼스 체크를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지금 뮤직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잘 됐다고 결정짓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인베딩이잖아요. 인베딩을 딱 보고선 사람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잘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높으면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잘 된 것이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적당한 데이터셋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그 엑사이테이션 그래프 보여주신 것 중에서 스피치랑 뮤직 클래시피케이션을 비교한 거에서 두 개가 되게 비슷하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잘 이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못 이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비슷하다는 거는 약간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스피치랑 뮤직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두 개가 되게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로어 레벨에서는 매우 다르잖아요. 근데 혹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좀 뇌랑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딱 봤을 때는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의 익사이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리가 이렇게 귀로 들어가서 뭔가 뇌를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레이어니까 뭔가 귀에 엄청 가까운 신경에 가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이든 뭔가 음성이든 들으면은 가장 먼저 처리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저의 공상일 뿐이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혹시 다른 레이어들은 해보실 생각이 있었나요? 다른 레이어도 이거를 다 그려봤는데 별로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점점 지금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점점 그냥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경우에만 그렇고 이거는 지금 태그와 라우드니스가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형상을 띱니다. 그러니까 스피치는 레이어 올라갈수록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형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그냥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라우드니스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그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음악 사실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용 데이터셋 나온 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다 보통 그냥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트랜스퍼 러닝에서 그런 걸로 성능 평가하다 보면은 사실 데이터셋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것도 조금씩 다르게 나거든요. 제너럴하게 다 잘 되는 거가 사실 힘들고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임베딩 피처를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시뮬러리티 매트릭스를 그거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KNN으로 원래 장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거 가지고 랭킹을 매겨서 원래 가장 시밀러한 걸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저를 하면은 그 임베딩이 트랜스퍼로 한 번 더 클래시파이어 달았을 때 성능 평가를 하는 거 외에 그냥 그 임베딩 피처 자체를 다이렉트 그 시뮬레이터 서치를 했을 때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거 두 가지의 성능 평가가 다 다르게 나오고요. 감사합니다.